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죠. 진흙탕 국회가 아닌 식물국회, 동물국회도 아닌 민생국회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협치까진 바라지 않지만요. 대치 좀 그만하고 염치가 있는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국회가 될지언정요. 미쳐버릴 것 같은 국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판결이 하나 나왔었죠. 이담 아나운서. 네,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의 딸이 만나서 세기의 결혼이었는데요. 네. 이게 역대 최대 재산 분할로 세기의 이혼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자, 일단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은 재작년 12월이었죠.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665억 원이었는데요. 2심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20억 원에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 20배가 넘는 액수가 판결이 나온 건데요. 사실 저렇게 숫자는 써 있지만요. 네. 체감이 안 돼요. 너무 그렇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뭐 저 같은 일반 소시민에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심 선고 직후에 노소영 측 변호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의 표정만 봐도 우리 이번 한 건 했다. 이번 재판 이게 이겨서 성과도 좋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렇게 훌륭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를 치켜 세워준과 동시에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영 기자님, 최태원 회장 측의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예상치 못한 판결에 이 최 회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2차 판결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동안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고 결과 역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나왔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 재판부가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했고요. 아무런 증거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검토했습니다. 이제 상고를 통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3심제이니까 가는 거야 막을 수는 없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장유민 변호사님,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심보다 2심에서 위자료가 20배이나 커졌어요. 지금 뭐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친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설시의 내용 중에서도 재판부가 질타한 내용을 보면 왜 위자료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소송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부정행위를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좀 당당했다는 점을 꾸짖었습니다. 네. 그런 즉 일부 일처제라는 헌법 가치를 최태원 회장이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다라고 사실상 질타를 했고요. 네. 또 부부간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호 간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정행위가 있었던 그 이후인 2019년도에 노 관장에게 지급했던 신용카드, 이 지급을 대신 지급해줬던 걸 중단했다는 점도 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요. 또 1심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생활비 자체를 끊었다는 점도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동거인에게 2011년 별거 이후에 200억 원이 넘게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단순히 지적한 걸 넘어서서요. 보통은 이제 혼인 파탄 시 내지는 이제 변론 기일 중심의 양호 상호 간에 갖고 있는 재산을 합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동거인에게 쓴 200억 원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쓸 돈이라고 봐서 그 최태원 회장의 적극 재산에 편입을 시켜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200억 원을 넣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나갔지만 그건 쓰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라고 보고 그것조차도 이미 나갔지만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 액수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들으셨지만 재판부가 어제 최태원 회장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런데 그동안의 이혼 소송을 거쳐오면서 두 사람의 반응,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동안 쭉 어떤 두 사람의 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로 이제 극과 극인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그리고 아마 직원들 앞에서 저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저걸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뭔가 이런 표현을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냥 이 상태에 대한 자신감 정도도 막 내비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제 항소심 판결로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요. 사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이 이른바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온 세상에 고백한 게 편지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그건 세간에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항소심 재판부는 질타를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일단 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아마도 증거 자료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를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동거인이죠.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김희영 지금 동거인이 과거에 유부녀였고 이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전부터 최소한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이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김희영 씨가 이혼한 게 2008년입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희영 씨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다고 추정이 되니까 그럼 불륜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이 저게 김희영 씨의 이혼한 시점이니까 그 전부터 외도 시작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이런 편지 같은 걸 보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중시했다면 네.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시점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그게 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김희영 이사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전 남편과 이혼한 시점은 2008년 11월인데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태원 회장은 내가 김희영 관장에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시켰다. 이 말은 그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걸 고백한 건 2015년 혼외자 고백이에요.
시점이 상당히 격차가 차이 나잖아요. 2015년에 그 즈음에 사귄 줄 알았는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전부터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지금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배우자한테 저런 편지를 보냈다. 혹시 이것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뭔가 곱지 않게 보는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편지 말고도요. 또 새 자녀에게 보낸 편지도 또 재판부에서 또 있어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보게끔 행동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재판부에서는 다른 형사사건 법정 증언으로 했던 나는 김희영의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내용과 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서 둘 중 무엇이든 거짓이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적절한 이 만남을 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부정행위라 할게요. 먼저 재판부도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그 근거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최태원 회장의 새 자녀 말고 지금 시청자는 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는 이걸 어떻게 종교적 신념이란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재판부도 좋지 않게 판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란 건 본인이 관철해야 되는 가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 실현해야 된 가치가 온당하고 사회적인 통념상 맞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부정행위는 맞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는 사실상 본인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 나는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다. 자기 정당화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뉘우치지 않고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백성 변호사님 네. 이 편지가 새 자녀한테 썼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데에 집중한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종교가 이런 상황에 부정행위를 하라고 무슨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이 난 혼외자 살기로 했다는 이걸 새 자녀한테 편지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거를 뭐 굳이 유추해 본다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낙태 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혼외자를 낳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이를 낳게 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같이 살기로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 저희도 이제 판결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시청자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네. 20억이었잖아요. 위자료가. 그렇죠. 1억에서 20억으로 20배 뛰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많다고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통상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위자료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거의 넘지 못하는 걸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사건 전에 역대 최고의 이혼 사건 위자료가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최태원 회장이 비난받을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럼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위자료를 높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형평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이유로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건 그건 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위자료가 좀 상향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통상적인 사건의 이 불륜과 관련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20억이 책정이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재판부에 가면 위자료 20억 받고 저 재판부 가면 위자료를 5천만 원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위자료라는 거는 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요? 그러네요. 재산으로 하면 이게 뭐 어떤 정책 손해가 있으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한 재판부의 태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자료를 20억이나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좀 멘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제 판결한다는데 과연 이 법관의 양심에 이게 과연 물론 형법에 그런 조항은 없겠지만 괘씸죄 항목을 적용해서 20억 위자료를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억이라는 위자료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위자료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번 판결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 또 하나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여기에 SK 일가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네 안 했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사실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재산만 가지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이번에 항소심의 가장 큰 차이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600억에서 1조 3천억이 돼버린 건데 어허. 이제 거의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SK가 이렇게 커 나가는데 소위 기여한 것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그거 판단의 주요한 이슈는 바로 저거였습니다. 소위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그때 고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이 됐고 최종현 회장은 이제 일단 이거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만 50억짜리 엄 6개를 퇴임 이후를 생각을 해서 줬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 300억이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은행 거래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 그 받은 300억을 받았다고 치면 네. 이 받은 걸 가지고 증권회사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왔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결국 이렇게 커왔고 결국 이게 SK라는 대기업이 됐으니 그러면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형 무형의 도움으로 이 정도 커왔으면 이건 결국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 흐름이. 네네. 근데 이제 SK 입장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아하. 아무리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만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러니까요. 재산 분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위자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네네.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자, 아직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고, 즉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봐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자,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대로 난다면, 자, 지금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론 위자료 20억도 큽니다만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0억이에요. 이거를 혹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나 그럴 지불할 능력 없어요. 못 하겠어요라고 혹시 버티고 안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버틸려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확정된 이후에는 이자가 또 계속해서 12%씩 가산이 되기도 하고요. 이자가 붙어요? 네,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라서 그 조치를 계속하기도 어렵고 사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못 낸다라고 해서 민사나 이런 이혼 집행 판결문이 무용이 되는 결과도 실무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파악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만 일단 주식으로 SK 주식으로도 2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이뤄진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주식 압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부동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비교적 또 부부관계였고 경제 공동체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추심까지 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낸다, 나는 못 내겠다라고 버티기로만 나아갈 수는 없는 형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못 버텨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이자만 600억 정도 됩니다. 어머, 지금 세상에. 계산해봤더니 한 600억 정도 되고 네. 그리고 SK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수하는 거죠. 네. 주식을 뺏겨요. 그러면 주식이 압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 가능한 카드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느냐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이 늦춰지면 600억이라니까요. 네. 이자만. 이자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 과정에서 아마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지급할 금액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SK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최태원 회장 측, 더 나아가서 SK그룹 측은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상황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던 김호중 씨,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입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생각 같으세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씨 모습인데 일단은 안진용 기자님,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일단 며칠 사이지만 얼굴이 물론 마스크로 얼굴을 한 절반쯤 가렸습니다만 조금은 수척해진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수척해진 모습, 거기에다가 조금은 뭔가 예전에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분위기를 좀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구속돼서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던 김호중 씨,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오전 8시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강남서에서 나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뒤로 보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까지 쓴 모습인데 그 상태로 기자들이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부탁했나, 소주 10잔 이내로 먹었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대리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받는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하고 없앤 것으로 판단받는 이 본부장도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다만 이 옷을 바꿔 입고 대리자수했던 매니저는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 사건이요, 역대급 사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별게 다 궁금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기자 질문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끝나면, 뭘 끝나면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아마 수사가 마쳐지면 본인의 소회를 밝힐 계기나 어떤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보다는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고 유구무원이다라는 취지가 더 강하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다리가 좀 불편한 듯한 그래요. 지금 절뚝절뚝하네요, 진짜네.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금 환기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유흥주점을 나온 직후에 잡힌 CCTV에서 상당히 좀 비틀거리는 듯한 그런 보행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술에 취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김호중 씨 측의 반박은 원래 이렇게 걷는다였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평소에도 좀 쩔뚝거리고 비틀거리는 식으로 걷는다는 영상을 제출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다시금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나왔지만요. 실제로 김호중 씨가 한 예능 프로에 나왔을 때 발목 부상이 심각해서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김호중 씨는 올해 초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발목 수술을 받는다고 제작진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저런 행동을 지금 택시를 들이받았을 때 그때 내려서 사과하고 보험사 처리하고 그러면 이런 지경까지 안 오고 저 말도 글쎄 어느 상황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와서 원래 다리가 안 좋았다 어쨌다 과연 시청자와 국민분의 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검찰 송치 오늘 됐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에 앞서서 혐의가 좀 추가된 게 있다면서요. 일단 영장기재 범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뺑소니,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그다음에 범인 도피 방조였습니다. 아하.
근데 일단 범인 도피 방조에서 교사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가 있었죠. 음주운전은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수치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송치한 그 죄명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됐습니다. 일단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김호중 씨는 난 한 게 없고 그 대표가 다 지시해서 일사불란을 움직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영장 실심사한테 나왔던 것처럼 막내 매니저한테 네가 대신 자수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옷을 받고 입고 경찰에 출석을 했던 그 매니저 핸드폰에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걸 확인을 해보니까 네. 사건 처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하. 취지가 나옵니다. 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게 뭐겠어요? 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만 본 게 아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본인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을 허위 대리자수를 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송치죄명에서는 방조에서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은 일단은 17시간 정도 지나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 유의미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럼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의 체중 그리고 그 당시에 마셨다는 술 양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김호중 씨는 소주 한 10잔이라고 하지만 네. 동승했던 동석자들 그리고 뭐 유흥주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소주를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김호중 씨 정도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술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를 해서 추정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0.03 이상이라고 판단해서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야, 지금 이제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그런데 지금 세간에 또 관심 쏠린 게 이담 아나운서 당시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연예인 막 누구니 막 했었고 정찬훈 씨와 그리고 가수 길 씨가 있었다 했는데 지금 그 길 씨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길 씨가 그 사고 당일날 김호중 씨와의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길 씨와 김호중 씨가 함께 CCTV 하나 포착된 게 공개가 지금 내리는 됐습니다. 사람이 가수 길 씨 맞네요. 네, 이 얼굴 이 보니까. 길성준 씨 그리고 리쌍 출신의 길 씨입니다. 네. 김호중 씨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고 이게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이게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옮겨서 내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그 간장게장집 간 거. 네. 네, 그런데 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했던 사실이 알려지긴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네. 혹시 음주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길 씨가 바로 옆자리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음주 방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은 뭐 확실치는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가수 길 씨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건데 아니 그러면 길 씨가 장유민 변호사님 네. 저희 뉴스파이터도 그런 얘기 전해드렸지만 참고인 조사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때 경찰 조사에서 뭐 입장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이 대해서는.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도 이거 혹시 음주운전 방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하. 일단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텐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좀 명백히 한 거고요.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 측에서 내놓고 경찰 또한 길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호중 씨와 길 씨는 이날 처음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당일 처음 만난 건 사실이라고 하고요. 자리를 마친 후에 택시를 타고 길 씨는 귀가를 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을 뭐 방조했다거나 하는 혐의가 윤곽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하. 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름 정유라. 그런데 제목 보니까 우리 엄마만 빼고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 우리 엄마만 빼고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만 빼고 뭐 그런 겁니까? 뭡니까? 안진영 기자님. 후자입니다. 후자. 어허. 네, 일단 정유라 씨의 엄마가 누군지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현재 복역 중인 개명후 최서원 씨입니다. 아하. 이 최서원 씨가 아직까지 복역 중인데 그 엄마 빼고 전부 다 감옥에서 나오고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한 항변입니다. 이게 왜 얘기가 나오게 됐나? 네네. 자, 지난해 12월 1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 동봉투 살포장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랬었죠. 구속된 지 163일 만인 어제 보석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아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이 송 대표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네.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보석 보증금 3천만 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나오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와서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유리창이 가려져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안을 수 있어 줬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저도 구속돼 보니까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자유롭게 내 조국의 산하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 자유의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회는 들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 판단을 맡길게요. 일단 저런 반응을 보였어요. 뭐 가족의 소중함 느꼈다고 하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담하면서 그러니까 정유라 씨 이름이 갑툭튀 나온 게 지금 송영길 대표는 보석 받아서 그렇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던 아들을 옆에 있는 아들을 딱 쭉 끌어안는 이 모습까지 했어. 근데 정유라 씨는 우리 엄마만 빼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지금. 네. 방금 송영길 대표가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정유라 씨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온다. 이제 진짜 짜증난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석방하고 모두 다 보석을 하는데 박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가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딱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정부파,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이제 반정부파, 반검찰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라면서요. 박영수, 송영길 풀어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 라면서 약간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래요. 라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만세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SNS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하도 많은 내용을 막 지금 이담하는 사람이 하도 많은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 가지 분명한 그건 것 같아요. 정유라 씨가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를 막 진짜 다 읽어보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나오고 우리 엄마만 지금 다 못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 차례지. 우리 엄마도 좀 생각해줘. 우리 엄마도 빼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그 딸의 입장에서 저렇게 화가 나는 건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만 얘기는 뭐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왜 구속을 못 시켰냐? 그건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그런 거고요. 송영길 대표 보석과 뭐 박영수 전 특검의 보석은 보석이라는 게 무죄 방면은 아니죠. 아하, 네. 이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아서 또 실형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라는 게 풀려났다고 좀 잠시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가석방을 완전히 풀려나는 거죠. 아하, 네. 근데 뭐 대통령 장모 가석방 뭐 이런 경우는 가석방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이 된 거고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뭐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징역 18년 정도 받았나요?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뭐 일단 요건은 3분의 1 이상은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요건이고 실무상으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석방, 그러니까 뭐 사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은 몰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도 풀어줘라고 사면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사실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정유라 씨의 이제 저런 주장, 물론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표현처럼 이 자연인, 즉 딸로서는 충분히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게 저런 주장이나 어떤 호소가
시청자분 그리고 넓게는 많은 대중들의 마음 울려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비법률가적 관점에서 좀 오해를 한 거는 백 변호사님이 짚어주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송영길 대표가 풀려났네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실제로 사복을 입고 구치소 밖을 그렇죠, 나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는 법원에서 풀어준 거는 구속 기소된 사건,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무조건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쟁점이 너무 많고 하니까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에 바로 그냥 풀어줄 것인가? 그때는 조건을 못 떨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형식으로 그럼 주거지도 제한하고 해외 출타할 때도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고 보증금도 3천만 원을 걸고 풀어주겠다. 이런 여러 조건을 걸기 위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보석 형태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변호인이 이제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엄마는 있는데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으로 18년형을 확정받았고요. 또 입시 비위와 관련해서 3년형, 총합 21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된 형에 대한 복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또 정유라 씨가 이야기한 보석이 허가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유라 씨가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을지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말을 다 제 잘못이고 모든 건 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미워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눈물을 보면서 글쎄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정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후회 막급, 만시지탄 뭐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름 오세훈 이름이 등장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는 조금 뭐 민망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표현이 뭐 그 뭐예요? 그 쪼이기 이게. 나이가 좀 들면서요. 근육이 좀 약해지니까 괄약근 조이는 운동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예. 바로 그 운동이요. 한 서울시 의원이 제안한 국민 덴조라는 운동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조금 화제라는 겁니다. 국민 뭐라고요? 덴조라고 했는데 덴조? 이게 뭐냐면요. 댄스와 체조를 합쳐서 덴조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네. 하나, 둘, 셋. 조이고! 둘, 셋. 조이고! 국민 덴조랍니다. 그런데 댄스 같기도 하고 체조 같기도 하고 일단 다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댄스와 체조의 결합이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상당히 캠페인성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의원이 제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 체조로까지 이렇게 좀 확산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케겔 운동과 체조를 결합했을 때 어떤 건강 증진이 이제 초래되느냐. 요실금 전립성 치매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네. 변비 개선 효과, 다이어트, 우울증 퇴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이 서울시 의원 측의 설명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그 김용호 시의원님 오해는 마세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건강해질
질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와닿긴 하는데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이게 저출생을 극복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된조가 어떤 면에서는 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요즘은 난산율도 높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서 병원도 막 다니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체계 운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녀노소 안 가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받게 됐습니다. 근데 안지용 기자님 언뜻 보면 예전에 그 박명수 씨의 쪼 운동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제스처가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지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덴조 댄스, 쪼쪼 댄스 이름은 네. 좀 비슷한데 일단 중요한 거 이거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해 드리고요. 지난해 여름에 3개월간 시범 운행을 했고 이후 구민회관 등에서 일회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4일부터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본격적으로 첫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다음 달 28일까지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이 매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덕수궁 근처가 아니라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모이는 곳이나 대학가에서도 이 캠페인을 펼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본인도 지금 매일 점심시간에 가서 지금 같이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본인이 하는 거면 그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답니다. 같이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국민 된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밖에 놓으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장님께 여쭤볼 게 또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 빨리 모실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춤을 추실 수 있는 춤을 추자고 하시면은 추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죠? 예. 된조를 통해서 뭔가 그 시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한번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의논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해석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출산율도 지금 최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꼭 이런 지금 국민 된조 운동이 그 일환 뭔가 붐업을 할 수 있는데 쓰여지면 좋고 근데 또 이걸 개인의 치적으로 막 활용하는 쪽으로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기보다는 정말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난산 그리고 난임 부부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최저로 좀 많이 홍보하는데 정말 순수 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 어디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5일에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딱 한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주목을 받았는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커튼이 거치자 관객들이 환호를 하고요.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참가자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참가자는 바로 이 여성인데요. 네. 이 여성에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딱 봤을 때는 뭐가 비밀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가 특이한 건지. 자,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얼굴상을 받은 이 여성이요. 환갑의 나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네? 환갑이 아니라 혹시 백성무 여사님 예. 상품으로 화장품 한 갑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한 갑. 그러니까 네. 저 앞에 육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네. 오타가 아닙니다. 진짜 환갑이시네요. 진짜 환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겸 기자로 아직도 활동 중인 분이라고 하고 설마요? 지역 예선에서 사상 처음 60대 우승자로 등극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본선에 온 건데 본선에서는 우승은 하지 못했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최고의 얼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미스 유니버스에서 제가 나이를 많다는 게 아니라
60대 분이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규정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진짜 보면서 정말 그 평생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오셨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네. 아직도 저는 오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분을 보니까 진짜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가볼 나라는 어디일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지난 29일 아이슬란드 그린다비크에서는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붉은 용암이 어머나, 불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어머나. 용암 주변으로는 흰색과 검은색의 연기도 피어오르는데요. 수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곳 그린다비크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장관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주택가가 있으면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조심해야 될 건데 주택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까 일단은 와 멋진 광경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지영 기자님. 근데 저게 정말 아찔한 상황인 게 갈라진 틈만 무려 3.4km. 어머나. 용암 분수의 높이는 50m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저 용암 분출된 근처에 유명한 온천 관광지인 블루 라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어허!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국은 이 관광객들, 그린다비크 주민들을 모두 대피를 시켰는데 네. 바로 이 방어벽 1km 앞까지 올 정도로 많은 용암이 분출이 됐습니다. 어머 진짜 시뻘겋네요 용암이 진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민이 4,000명 정도인데 지난해 12월 처음 화산 폭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당국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지역 거의 800년 동안이나 휴화선이었는데 최근 깨어난 겁니다. 아이고. 최근 6개월 동안 5번의 폭발이 있었고요. 이번 폭발로 다행히 항공편의 결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기 듣고 보니까 인근 주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